자, 오늘 돈 버는 퇴근길 시간인데요. 오늘 돈 버는 퇴근길이라서 돈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 지갑을 좀 꺼냈습니다. 예, 이게 제가 일단 5만 원짜리를 꺼냈는데 오늘 이제 저희가 이 나눌 주제가 좀 있으면 이제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설 명절이 다가오면 세뱃돈을 이제 주고받는 이제 그런 문화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가지고 세금을 좀 풀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저희가 그 국내 증여 상속세 분야에서는 정말 최고의 전문가, 저도 제가 우리 몇 번 이렇게 같이 방송도 해서 친숙하지만 우리 저 유찬영 세무사님 지금 사무소 가문, 예, 가문의 지금 대표로 계시죠. 오늘 모셨고요. 유 세무사님은 뭐 진짜 이 증여상속 분야에서는 국내 최고입니다. 탑입니다. 원탑입니다. 제가 봤을 때 46년 국세청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세무 경력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유 세무사님이 이 상속증여세에 관련한 이 책을 또 쓰셨어요. 그 바쁘신 중에도. 그래서 제가 좀 책을 좀 한번 가지고 나왔는데요. 증여상속 최고의 수업, 이런 책입니다. 좀 두꺼운데요. 근데 여기 제가 좀 잠깐 봤는데 정말 증여상속세를 매우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풍부한 사례 아주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세금에 관심 없는 분들도 좀 보시면 되게 재밌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게 지금 초판 벌써 다 팔렸고요. 재판 들어갔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여간 책도 좀 잘 팔리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뭐 초반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제 다룰 주제는 이제 세금인데 특히 이제 이 증여와 관련된 얘기를 저희가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세뱃돈, 그죠? 세뱃돈을 저희가 좀 한번 화두로 오늘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그래서 배민주 기자가 좀 재밌는 사례를 좀 가지고 왔죠. 예. 요새 뭐 금수저들이 세뱃돈 얼마나 받냐 이런 거 가지고 관심 진짜 많더라고요. 보니까 뭐 그래서 금수저들 대상으로 세뱃돈 얼마 받냐 이런 거 인터뷰한 영상들도 올라왔는데 뭐 얼마나 받는다고 얘기했을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에는 100만 원? 100만 원? 금수저인데? 너무 설마 1000만 원은 아니겠죠? 세분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받으셨을 것 같아요? 세뱃돈이니까 글쎄요. 100만 원이 넘어가긴 좀 그렇지 않나요? 상식적인 범위에서, 그죠? 근데 뭐 좀 비슷한 답변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스케일이 좀 남다르긴 하더라고요. 금수저들은 뭐 수백만 원 받는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뭐 많게는 1000만 원 넘게도 뭐 이렇게 받는다 이런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뭐 논란됐던 분도 있어요. 이제 카페 도레도레라고 좀 유명한 분이죠. 유명한 분이죠. 유명한 분이죠. 이 김경아 대표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창업 관련 인터뷰를 하시면서 7살부터 21살까지 받은 세뱃돈이 4천만 원이다. 여기에 내가 모은 돈 4천만 원 해서 이제 8천만 원 가지고 창업을 했다. 그래서 그때는 막 이렇게 뭐 세뱃돈, 용돈 모아서 창업할 수 있다. 금수저다. 뭐 이런 논란도 좀 나오기도 했었어요. 아니 4천만 원, 저 20년 동안 4천만 원 받는데 그래도 좀 이제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돌잔치나 뭐 이런 거 할 때 애들한테 뭐 얼마나 주시냐 그랬더니 어떤 분이 강남에는 요새 금괴도 준다. 골드바. 골드바, 예, 골드바. 얼마 정도 합니까? 이거 다 억대가 넘는다고 해서 제가 깜짝 그렇죠. 놀란 적이, 요 작은 거 요만한 거 하나에 보통 억대 넘죠. 예,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또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소외감을 위안하면 조성될 수 있지만 뭐 일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궁금증도 있어요. 이렇게 뭐 수백만 원이든 뭐 억대든 이렇게 세뱃돈 같은 걸로 받아도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 건지 뭐 이런 질문들이 좀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증여라고 하는 게 무상으로 주는 거잖아요. 무상으로 주는 거면 다 증여예요. 그리고 증여세법,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예, 원칙이 아니라 원래 증여죠, 그게요. 예. 근데 증여세법에 비과세하는 조건이 있단 말이죠. 비과세하는 조건을 제외한 건 다 증여세를 내야 돼요. 그 금액이 크든 작든 간에. 그러니까 일단 원칙적으로는 증여세를 내야 되지만 금액이 작거나 아니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을 안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뱃돈을 받거나 용돈을 받으면 그건 원래 증여니까 증여세를 내야 되는 과세 대상에 맞지만 세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 안 내도 된다. 근데 조금 아까 우리 배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 천만 원씩 받는다 그러면
그걸 내야 되는지 안 내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궁금하세요? 아, 당연히 내야죠. 그걸 안 낸다 그러면 안 되죠. 예, 오. 예, 당연히. 이 도레도레 대표님 아버지는 또 자수성가한 사업가셨다는데 많이 버는데 많이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분은 그 7살부터 21살까지니까 거의 14년간 4천만 원이니까 뭐 1년에 한 200만 원, 300만 원이니까 사실 이거는 그렇죠. 많다고 큰 보이죠? 돈이 아니죠. 아. 근데 여기 증여세 과세할 틈은 좀 별로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는데 이게 만약에 매덕됐다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 했던 분, 그 자녀의 그 자금 출처가 1억 4천은 용돈 세뱃돈 모아서 만든 거다 이래가지고 논란이 됐었죠. 논란이 맞아요. 돼서 결국 그 세금을 내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크면 근데 그 금액이 크다는 기준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를 주면 괜찮고 얼마를 주면 이게 세금을 이제 물는 것인지. 문제입니다. 예. 사실은 이게 문제. 우선 전제로 할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자그마한 돈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세무공무원이 과세를 하려면 그걸 포착을 해가지고 과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지를 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금액이 크지 않으면 이런 것이 세금으로 과세되는 것까지 연결되는 사례는 극히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논쟁하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는 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장관이 된다든지 청문회 가가지고 뭐 이랬을 경우에는 이런 것도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원칙이 그런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문제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얼마를 주면 괜찮고 얼마를 주면 안 되냐 하는 이제 이런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너무 애매해요. 아, 세법이. 그 기준이 지금 없는 건가요? 그러면? 세법에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 기준이 약간 좀 이게 정확한 규정이 아니라 좀 관념적이에요.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다. 세뱃돈으로 100만 원 이상 받는다 그러면 그게 통상적일까? 그건 거의 뭐 진짜 부자들 집에서 이루어지는 일 같은데요. 그럼 사회 통념상인데, 사회 통념상이라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의 통념도 있고 가난한 사람의 통념도 그렇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것도 참 문제라는 예, 거예요. 예. 그러면 기준을 중간층에다 맞출 거냐? 그래서 또 세법에 규정해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사회 통념이라는 것은 지급한 자의 능력에 따라서 판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또 예, 그러니까 부자가 많이 주면 그거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지만 가난한 사람이 많이 주면 그거는 좀 징여로 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좀 애매하게. 이재용 회장은 막 뭐 1,000만 원씩 이렇게 줘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우선 이제 첫째로 지급하는 자별로 그 평소에 지급하던 항상 지급하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괜찮은데, 더 우선적인 것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어야 되거든요. 예, 사회 그 사람이 뭐 나는 저기 세뱃돈으로 항상 1,000만 원씩 줬다고 해도, 그리고 항상 능력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일 것이냐 하는 건데, 애석하게도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규정할 수 있는 기준은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좀 무슨 애매하죠. 뭐 어떤 판결 사례라든지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세금 과세 사례 같은 예, 거라든지 근데 이제 뭐. 이게 그런 걸로 과세한 사례도 별로 없고요. 다만 조금 아까 김영주 그 국회의원처럼 사회적 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 감정이 그것을 이제 못 보겠다 그러면 이제 그 과세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사회 통념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예, 예. 그거는 문제야라고 된다. 하면 예, 예.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예, 근데 실제로 그게 문제가 될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요. 언제 문제가 되느냐? 결국은 어렸을 때는 그 세뱃돈을 받아가지고 이게 모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성년이 되고 나이가 들어서 집을 산다 또는 부동산을 산다고 했을 때는 그 모아둔 돈으로? 예, 예. 네. 그러면 자금 추처로 돼야 되잖아요. 그 자금 추처를 될 때 내가 이게 세뱃돈으로 이거를 자금 추처로 됐습니다 하면서 매덕 이렇게 하면 아, 또 그게 문제가 되나요? 그때 이제 아니 그러면 세뱃돈으로 매덕을 모았다고? 그러면 세뱃돈 모은 거 근거 대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예. 그럼 어떻게 그러면 하죠? 그때 가서 이 금액이 통상적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따져볼 수는 있겠죠. 근데 실제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좀 불의의 상황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좀 준비를 해놓을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전제 조건은 이런 것이
세무상 문제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요. 근데 금액이 크면 당연히 문제가 될수 될 있죠. 가능성은 있겠죠. 예. 그렇지만 그게 몇 천만 원이다. 저 우리 여기 지금 도래도래 창업자님 4천만 원? 20년 가서 4천만 원 뭐 그 정도는 이 정도 가지고 괜찮다. 사회 문제가 될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요. 이제 이거 몇억 단위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죠. 그러면 이게 진짜 세뱃돈이냐, 용돈 모은 거냐, 이거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따지는 이유는 결국은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10년, 20년 후에 그걸 인출을 한 건데, 그럼 인출을 했을 때는 이 돈의 소유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따져봐야 되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 세뱃돈을 받아서 입금한 거라 그러면 이게 자녀 것이지만 이걸 입증 못하면 부모가 거기다가 돈을 집어넣어가지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문제. 그러면 부모가 넣었다라고 하면 증여 금액은 입금한 금액이 아니라 인출한 금액으로 보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3천만 원 넣었는데 이게 주식 넣어가지고 대박이 돼가지고 3억이 됐다. 그럼 A 이름으로 3천만 원 넣었으니까 3천만 원 증여세 과세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라 출금할 때 금액으로 과세하는 3억으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입금할 때 이 돈이 내 돈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죠. 이걸 그 일일이 그러면은 뭐 수기로 적어놔야 이렇게 되나요? 이걸 어디다가? 되나요 이거? 아, 세뱃돈 자 올해 1월 1일 20만 원 받았음 누구로부터 뭐 이렇게 딱 그래서 일기 쓰듯이 탁 정리를 좀 해놓으면 어떻게 그럴까요? 머리가 금방 들어가시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이게 뭐 방법은 아닌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돈이 자녀 돈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리스트를 작성을 하는 게 좋겠다. 리스트로.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그걸 써놔야 되겠네요. 그렇죠. 뭐 누구로부터 언제 그러니까 애기 뭐, 돌 때 예. 뭐 삼촌이 금반지 10돈, 무슨 뭐 고모가 몇 돈, 뭐 현금 얼마 이렇게 쭉 적어서 리스트를 만들고. 근데 거기까지만 하면 그럼 이 리스트가 언제 만든 거냐? 사실이냐? 나중에 그렇죠. 언제 만든 저도 거냐?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예. 근데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문서 작성 일은 그 포렌식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는 있어요. 국세청도 포렌식하는 기계가 있지만 그렇군요. 그렇긴 국세청도 하지만 포렌식을 합니까? 다 봐야죠. 어우, 이게 처음 들었습니다. 국세청 포렌식. 포렌식 다 합니다. 그럼 언제 썼는지를 다 알 수 있나요? 그럼요. 폰트, 그다음에 뭐 아, 이거 여러분들 상당히 중요한 꿀팁인 것 같아요. 인쇄 뭐 이런. 그래서 우리가 차용증을 보통 돈 빌려주고 그냥 가족한테 이제 돈을 줬는데 세무서에서 왜 증여냐 그러니까 이 증여가 아니고 돈 빌려준 거야. 그 차용증 가져봐 그러면 이제 옛날에 안 썼으니까 지금은 쓴단 말이에요. 해가지고 이제 예, 그러면 이제 이 차용증 가지고 이게 그때 쓴 건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포렌식을 해요. 아, 예, 국세청 알겠습니다. 그 첨단 탈세 뭐 그게 있어요. 아, 예. 포렌식 오, 기계가 예. 다 있어요. 아, 이거 너무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 그럼 그때 좀 미리 리스트 작성을 해놓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래서 네. 리스트를 작성을 했지만 리스트가 그때 만든 건지 안 만든지 모르니 제가 이제 제안 드리는 거는 리스트 작성을 해서 이 축하금 이거는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적인 금액 내에서 받은 금액은 비과세예요. 증여세가 과세 안 되거든요. 그 받은 거를 그냥 내가 갖고 있으면 이게 문서에 또 문제가 있으니 요거를 증여세 신고를 해버려요 그냥. 증여세 신고서에다가 이거 비과세라고 그냥 써서 그다음 비과세 목록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축하금으로 받은 돈입니다 해서 명세를 딱 넣으면 국세청에서 이거를 전산으로 다 문서 해놨으니까 나중에 20년 후에 문제가 되면 이거 맞아 옛날에 내가 이거 신고해놨잖아. 이제 그래서 조금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귀찮긴 하겠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하자면 금액이 크다면. 금액이 크다면 금액이 크다면 크다면 네.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아, 그거 좀 그렇게 하면 좀 자녀들이 나중에 좋겠네요. 좀 피곤해질 일이 많이 없고. 그렇죠. 네. 근데 예, 자녀들도 이게 아무것도 몰랐는데 뭐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해주고 있다가 나중에 집 사는데 그거 썼더니 세금 내라고 이래버리면 곤란할 수 있죠. 요새 네. 부모님들이 되게 또 스마트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세뱃돈이나 용돈 같은 거 받으면 막 재테크 해주거나 뭐 예금하거나 주식 투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요새 유튜브 보면 막 그 홍진경 씨가 딸 그 명의 계좌를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주는 게 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만약에 그 자식 돈을 가지고 부모가 하면 자식 돈을 부모한테 증여하는 게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잘 질문하셨는데 그 세법하고요.
그다음에 금융거래 실명법인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두 가지 법에서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어쨌든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이 돈은 통장 명의자의 소유다 라고 추정을 해요. 내가 빌려줬던, 내가 무슨 증여를 했던, 아니면 내가 생활비로 줬던 간에 내가 어쨌든 내 통장에 돈이 딱 들어오면 이건 내 돈이다. 통장 명의자의 돈이라고 추정을 해요. 추정한다는 얘기는 이 돈은 네 돈이다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네 돈이 아니라는 걸 네가 입증하라는 거예요. 명의자. 과세 책임자 명의자가 명의자가 그랬겠네. 입증 책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줬는데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 그러면 국세청에서 이거는 통장 명의자 네 돈이야. 그러면 이 돈이 어디서 났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줬어요. 그럼 증여네. 그 증여세 가세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통장에 돈은 들어왔지만 이건 내 돈이 아니고 아버지가 나한테 빌려준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가 내 통장을 활용을 해가지고 뭘 했어요. 한 거예요. 예. 라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럼 증여가 아니라 그러면 나는 이걸 그냥 받아서 내 운영만 했어. 이렇게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 계좌에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순수하게 이 계좌를 운영한 것으로만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 아버지 돈이 들어갔다 나오거나 예. 또 여기서 돈을 빼가지고 아버지가 뭘 했거나 이러면 이건 아버지 돈이에요. 그러면 자식 명의로 해주는 게 깔끔한 건가요? 자식 명의로 해주는 게 깔끔해요. 재테크를 할 때는 예. 그게 제일 깔끔하다. 자식 명의로도 계좌가 개설이 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자식 명의로 하는 게 좋은데 어쨌든 부모 명의로 하면 이제 본인이 뭐 이렇게 저렇게도 하기도 하고 또 자기 돈 부족하면 자기 돈 넣었다가 또 빼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기 위해서 이제 부모 계좌로 사용하는 경우인데 이럴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다. 나중에 이게 대박을 쳤을 때 돈을 빼버리면 그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 웬만하면 자녀는 자녀 계좌를 별도 계좌로 쓰는 게 좋고 해주는 게 좋다. 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 짰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여세 문제는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이 돈거래 문제인데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세무 행정이에요. 이거 우리가 다른 것들은 부가세나 뭐 소득세나 이런 것들은 이 카드 쓰고 뭐 장부하고 신고하고 다 이게 사회적으로 이게 시스템도 연결돼 있어 다 되는데요. 개인 간의 돈거래는 국세청에서 이거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주면 이게 뭐 어떻게 또 계좌를 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좌를 주면 알 수는 있지만 그거를 볼 수가 없어요. 볼 수는 있어도 볼 여력이 없어요. 그것까지는 또 할 수가 없고. 네, 행정력이 거기까지 안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막 이 원칙만 가지고 따지면은 뭐 아무것도 못하지. 원래 원칙대로 해야 되지만 사실 국세청이 그런 걸 못하고 있는 건 특히 그래서 증여세 문제, 가족 간의 돈거래 문제는 이게 세금으로 추징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게 예외적이라고 봐야죠.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렇다고 봐야 돼요.